네, 안녕하세요. 임현욱입니다. 잘 보이시죠? 지금 이 크레딧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어,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주소 cloud.google.com/free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뭐 왼쪽 위에 Get Started for Free를 누르고 오른쪽 아래 사인인을 하시면 지메일을 입력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지메일은 기존의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어야 하고요. 구글 클라우드를 처음 가입할 때 원래 USD로 300불, 아마 여긴 캐나다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425불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조금 더 주실 겁니다. 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메일 어카운트를 만드셔가지고 여기에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국가가 뜨고 어그리하면 이렇게 300불 프리 크레딧을 받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페이먼트 인포메이션을 입력해서 크레딧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주어지는 이 크레딧을 사용할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도 크레딧 카드에서 빌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서 그거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하셔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막 여기서 제가 과금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핸즈온이 이것보다는 좀 더 간편한 스텝이었어요. 링크 하나가 주어지고 그 링크에 들어가면 5불짜리 크레딧을 공짜로 줘서 그걸로 이제 핸즈온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제미나이가 유명해지면서 그리고 나노 바나나가 나오면서 어디선가에서 이제 아이디가 1번부터 1만 번대까지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5불씩 크레딧을 막 수만 불을 가져가고 그러는 사태가 몇 번 나오고 나서 크레딧 지금 다 막혀버렸어요. 지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세일즈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코 제가 돈 벌려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 점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요렇게 프리 트라이얼이 나오고 이제 크레딧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자, 혹시나 걱정을 하실 분들이 더 계실까봐 이 빌링, 그러니까 그 cloud.google.com에 들어가시면 좌측 화면에 빌링이라는 화면이 있는데 그 빌링을 누르고 들어가서 요 X를 눌러서 아예 빌링 어카운트를 클로즈 해버리면 그 즉시 그 계정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오늘 진행하면서 만든 리소스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만에 하나 빌링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식을 통해서 다 진행하고 난 뒤에 디액티베이트를 하시면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상 이거를 다 만드실 때까지 기다려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드릴게요. 제 이름은 임현욱이고 구글 클라우드의 디벨로퍼 애드보킷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팀은 이제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해서 일종의 빅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를 어떻게 인제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서빙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덕트들을 다른 외부 개발자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 외에도 저는 뭐 이것저것 에이전트라든가 뭐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LLM에 대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회가 있으면 좀 나대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KDD에서 저를 이제 불러주셔서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시애틀에 있고요. 시애틀에서는 창발이라는 또 다른 이제 한인 개발자와 이제 워킹 프로페셔널들을 위한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데브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소모임을 갖고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핸즈온 세션을 주제를 제가 갖고 온 거는 상용화 가능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총 준비한 세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데 이제 뒤쪽은 다 똑같고 빌딩,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팅, 마지막으로 시큐어링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멀티 에이전트라는 것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멀티 에이전트를 어떻게 평가하고
외부의 그런 뭐 인젝션이라든가 프롬프트 인젝션, 툴 포이즈닝 뭐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세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AI를 테스트할 때 콘솔 창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답변을 받고 그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형태든지 제미나이면 참 좋겠지만, 자, 여기서 제미나이로 코딩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손 안 들었어. 네, 사실 네, 저도 거짓말로라도 저렇게 좋다라고 그 부분에서는 좀 얘기를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뭔가 어디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최근에 뭐 예를 들어 며칠 전에 페이블이 나왔다. 그러면 한 번쯤 이제 써서 해보고 자기만이 사용하는 자기만이 그런 프롬프트 양식 같은 게 있어서 요 질문을 해보고 혹은 이 바이브 코딩을 해봐서 얘가 얼마나 잘하냐 아니면 예전에 비해 내가 쓰던 모델에 비해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좀 스스로가 이제 평가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혼자 사용하고 혼자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한 에이전트 혹은 LLM이 사용할 때는 그 정도로도 충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프로덕션 환경, 우리가 어떠한 챗봇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에이전트를 하나나 혹은 그 이상을 빌딩을 해서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복잡한 도메인 지식을 외부 환경에서 가져오고 그걸 통해서 작업을 분할하고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퀄리티 체크를 이제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혼자서 그냥 준비했던 프롬프트 몇 가지를 돌려보는 것만으로는 혹은 벤치마크에서 이게 좋더라라는 것만으로는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여담이지만 벤치마크로 치면 제미나이도 꽤 그래서 오늘 실습의 목표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의 AI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각자의 독립된 엔드포인트, 서버 엔드포인트에서 디플로이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떤 원리로 이 백단에서 돌아가는지 그것을 직접 아키텍처링하고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 3가지 실습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 주소를 이거 하나만 이제 가져다 붙여 넣으시면 그 다음 뒤에 건 이제 1번, 2번, 3번이니까 그것만 바꾸시면 되는데 요게 넘어가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혹시나 여기를 찍어 두시고 나중에 까먹으셨을 때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북미 제가 뭐 이제 갔었던 시카고라든가 이런 데서 이러한 워크숍을 할 때는 사실은 이 3개를 합쳐서 하루 종일 해요. 오전에 하나나 2개 정도를 하고 밥 먹고 잠깐 네트워킹 하다가 다시 또 나머지 하나나 2개를 더 해서 이제 3개를 하는 방식인데 보통 한국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을 내서 많이 들고 왔고 사실 오늘 준비된 시간 동안 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서 제 목표는 이 빌드를 다 한 번씩 해보시고 이밸류에이션은 한 절반 정도 하시면 성공적이다. 그 다음에 시큐리티는 시간이 되면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강의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성공적인 세션이라고 자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빌드를 먼저 이 주소에 접속하시면 오늘 진행할 핸즈온 주소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코드랩을 보고 코드를 작성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앞서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에이전트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네. 어떤 일을 사람 대신 예를 들면 옛날에 봇처럼 이렇게 대신 해주는 그걸 에이전트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답해 주셔서. 오, 엑스라지. 네, 엑스라지.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흔히 아는 LLM의 가장 대표적인 UI라고 한다면 이 화면이 있고 화면 중앙에 이제 프롬프트 창이 깜빡깜빡해서 거기에 이제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수행하는 이런 걸 상상을 하잖아요.
그것도 에이전트죠. 이제 백단에서는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이제 여러 개가 돌아갈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흔히 하는 챗봇이라고 하면 사용자 입력에 대해 정해진 지식 내에서 텍스트를 생성한다. 이게 이제 LLM에서의 챗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에이전트는 그것보다 좀 더 스페시픽하게 특정한 페르소나가 있어야 되고 인스트럭션을 가져야 되고 주어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외부 도구, 툴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개발자라던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챗봇을 활용한다라던가 이런 형태의 LLM의 사용, 에이전트의 사용은 단일 에이전트 이 모델 하나에다가 모든 프롬프트와 도구를 쏟아부어서 거대한 이제 모노리스틱 AI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코딩을 하실 때 뭐 페이블이라던가 아니면 뭐 GPT 가장 최신 모델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논문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여러 개의 서브 에이전트를 둬가지고 하나의 목표가 제시됐을 때 여러 개를 이제 태스크를 생성을 해서 분산해서 일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 전 단계의 일반적인 에이전트는 이제 모노리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거대 에이전트는 단독으로 운영할 때는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실제 프로덕션 어플리케이션에 넣고 돌려보면 이제 통제가 많이 힘들어지겠죠. 이 A라는 메시지를 제시했을 때는 쿼리를 넣었을 때 나오는 답변이 들쭉날쭉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오류가 났을 때 이제 제대로 어디서 어떤 단계에서 예를 들어 제대로 된 데이터를 패치를 못 해와서 그렇게 됐는 건지 그게 아니면 이제 엉뚱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걸 다듬는 단계에서 그랬는지 이걸 제대로 추적하기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션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노리스틱 하나의 모델을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의 테스트들 모듈을 쪼개서 그 모듈마다 각각 다른 페르소나와 인스트럭션을 집어넣어서 현대적인 프로덕션 시스템에 호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 LLM의 디자인 패턴에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의 장점은 확장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역할을 맡은 AI 에이전트들을 독립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각 에이전트를 모델을 이제 갈아 끼운다거나 스케일 아웃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 에이전트의 모델을 이제 비용을 위해서 다운그레이드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교체하고 디버깅 하기가 용이해지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그 코드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이제 프론트엔드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리니어 알제브라라는 그걸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모델을 프로를 썼더니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스 크리에이터요. 이제 수업 코스의 실라버스 같은 것들을 이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에 대한 이제 컴프레hensive한 코스 실라버스를 쭉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리니어 알제브라를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코스 크리에이터라는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코스 크리에이터라는 앱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얼마나 복잡하게 혹은 단순하게 만들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각자의 앱을 만드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총 4개의 에이전트로 분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설명을 안 써놨는데 리서처 에이전트, 그 다음에 저지 에이전트, 빌더 에이전트, 그리고 이 모든 걸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들이 각각 고유한 업무 영역, 그리고 정보 도메인, 그리고 명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맨 먼저 이제 설명을 할 거는 리서치 에이전트예요. 이 에이전트의 유일한 목표는 팩트를 찾는 거예요.
아까 같이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한다면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위키피디아 검색을 통해서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리니어 알제브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올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글을 예쁘게 쓰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유저가 어떠한 주제를 입력해서 아까 같이 리니어 알제브라라는 쿼리가 들어오면 이 쿼리를 기반으로 웹서치 툴을 호출해서 가장 최신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긁어오는 역할만 수행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저지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리서처가 어떠한 정보를 수집해 왔을 때 이 정보가 항상 완벽할 수는 없겠죠. 어떨 때는 정보의 깊이가 너무 얕거나 어떨 때는 검색 키워드를 잘못 잡아서 컨텍스트를 잘못 파악해서 엉뚱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저지 에이전트는 리서처의 결과물을 전달받아서 코스를 만들기 위한 정보로 이게 충분히 타당한가, 누락된 내용이 없는가를 꼼꼼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보가 부족하면 저지 에이전트는 이제 뭐 fail이라는 결과값을 띄우고 피드백으로 이 부분이 상세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피드백과 함께 다시 조사를 시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LLM as a judge, 그러니까 LLM을 이제 검증자로서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아키텍처 안에서 이제 퀄리티 게이트로 삼음으로써 저희가 이제 최종 결과물의 신뢰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죠. 자, 세 번째는 빌더 에이전트입니다. 얘는 이제 이 아까 제가 설명한 두 개, 리서처랑 저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루프를 돌면서 좋은 결과물을 뽑아왔다라고 해서 그 단계를 패스를 시키면 이 빌더 에이전트에게 그 결과물이 전달이 돼서 리서치 이 빌더 에이전트는 리서치 데이터를 직접 찾지 않아요. 저렇게 왼쪽에 이제 길게 이제 로우 텍스트로 전해진 이 데이터를 이쁘게 잘 다듬어서 보기 좋게 실제 사용자가 읽기 좋도록 뭐 마크다운 형식으로 편집을 한다던가 HTML식으로 편집을 한다던가 이런 작가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이전트들이 협업 흐름을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이제 구글이 ADK, Agent Development Kit이라는 몇 가지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몇 가지 디자인 패턴을 받아다가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보는 거랑 제가 지금 옆에서 봐서 색깔이 되게 이상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디자인 패턴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루프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서처와 저지 에이전트는 일정한 퀄리티 수준을 충족할 때까지 루프를 돌게 돼요. 그래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조사해오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또 조사해오는 그 과정을 거쳐서 저지 에이전트가 성공 상태를 반환할 때까지 이 리서처와 저지를 반복적으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이 우리가 짜는 모든 이제 루프 코드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횟수를 지정을 해서 이제 일정 횟수 이상 실패하면 에스컬레이션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체크 로직도 같이 구현을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시퀀셜 에이전트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유사합니다. 리서처와 저지 간이 루프 작업이 성공적으로 다 끝났다. 그럴 때는 이제 이 결과물을 컨텐츠 빌더에게 일방향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시퀀셜 패턴은 이처럼 각 에이전트들이 출력이 다음 에이전트의 입력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도록 워크플로우를 정의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저희는 혼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챗봇 혹은 뭐 이런 코스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떠한 통신사에서 고객 상담용 챗봇을 만든다고 해보세요. 이 통신사는 전화번호 이제 전화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뭐 홈 인터넷도 하고 있고 케이블도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유저의 질문이 뭐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나눠서 작업하면 당연하지만 팀 단위 작업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팀은 우리는 파이썬 쓸래, 우리는 노드 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다른 언어로 제작된 에이전트끼리는 어떻게 통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A2A,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는 프로토콜, 이 규약을 만들어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A2A는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 저는 이제 구글 ADK를 가져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회사들도 이제 각자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나 혹은 언어로 구축된 AI 에이전트들이 표준 웹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서로 통신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 이제 리서처라든가 젖지라든가 혹은 뭐 루프 에이전트, 시퀀셜, 오케스트레이터 이 모든 것들은 각 에이전트로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고 이 에이전트는 자기 이름이 뭔지, 설명이 뭔지, 어떤 도구를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한 에이전트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에이전트들은 이 엔드포인트 URL, 이 에이전트 카드의 엔드포인트만 알면 상대방이 원격 에이전트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개 설명했잖아요. 리서처랑 젖지랑 또 라이터.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에이전트가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되어서 구동이 된다면 현재 사용자의 요청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즉 이 상태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네 번째 에이전트인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레이터는 프론트엔드와 직접 맞닿아 있는 유일한 이제 접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초기 요청을 했다. 리니어 알제브라에 대한 코스를 만들어줘라는 요청을 받으면 내부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이걸 전달하고 그 안에서 루프랑 시퀀셜 파이프라인이 진행 상태를 스테이트를 계속 추적을 하고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났을 때 최종 결과물을 프론트엔드로 안전하게 반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코드랩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좀 긴밀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축할 시스템이 전체 아키텍처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은 내부의 복잡한 구조, 이 구조를 다 알 필요가 없죠. 그냥 오케스트레이터랑 단일 포트에만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받고 그래서 이 오케스트레이터 안에서 지금 리서처랑 저지랑 라이터가 있는데 뭐 리서처 1, 2, 3 이렇게 나누든 뭐 어떻게 하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에이전트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이 과정에서 프론트엔드 코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구조적인 격리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다뤄보실 세 가지 핵심 기술 스택을 요약을 먼저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ADK입니다. 에이전트를 디파인하고 도구를 연결하고 루프랑 루프랑 시퀀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즉 에이전트 개발에 필요한 모든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줄여주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A2A 에이전트 프로토콜입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언어나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에이전트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표준 통신 규약, 통신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런은 이제 작성된 각각의 에이전트 코드들이 각각의 서버로서 이제 클라우드에 배포가 되게 될 텐데 이걸 이제 독립된 컨테이너로 패키징하고 트래픽에 맞춰서 자동으로 스케일할 수 있도록 구동해주는 서버리스 플랫폼이에요. 자, 이제 요 이론을 코드로 구현을 해볼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링크 이걸로 다시 한번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은 이제 화면 두 개를 띄워서 진행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작아요. 특히 이제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작게 보일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디스코드를 들어가셔서 이 하단 저기 맨 아래 공유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현재 이 화면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셔서 이걸 띄우시면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유 방이 공개가 안 돼 있다는데요. 어디? 아, 희석. 혹시 처음에
그 근데 앞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보세요. 굳이 뒤쪽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만 이거 디스코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제가 마이크는 껐고요. 저도 이제 직접 이제 이걸 시연을 해야 되니까 마이크 없이 얘기를 할게요. 혹시 목소리가 좀 작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그냥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아까 제가 주소 알려드린 거기로 접속할 수 있는 코드랩 화면이고요. 편의상 한국어로 바꿔놨어요. 왼쪽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구글 클라우드로 접속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홈 화면입니다. 여기서 맨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여기 우측 상단에 Activate Cloud Shell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제 CLI 화면이 화면 하단에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노란색 글씨로 KDD 260703이라는 제가 만든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만드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이걸 그 300불 크레딧을 받고 이 화면에 들어오시면 여기에는 요 프로젝트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마이 프로젝트나 뭐 그런 비슷한 숫자 붙은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만드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네임이 존재하고 프로젝트 아이디가 존재합니다. 네임은 유니크 할 필요가 없는데 아이디는 유니크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젝트 이름을 뭐 KDD라던가 이런 이제 좀 너무 단순한 이름으로 정해버리면 아이디랑 이름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좀 귀찮아집니다. 트러블 슈팅 하기가 좀 빡빡해지니까 만약에 자기 현재 이름이 좀 아이디가 이제 너무 막 이런 숫자나 문자 해시 값 같은 것들이 출력이 되어 있다, 복잡하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뉴 프로젝트를 하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그 뒤에 여기 출력되었던 제가 그냥 임의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KDD 그냥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아직 프로젝트가 선택이 안 됐죠. 셀렉트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 보면 밑 아래쪽은 또 안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클라우드 쉘을 출력한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그 프로젝트로 넘어가지도 않고 셀렉트 프로젝트를 눌러도 이미 출력된 클라우드 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그 프로젝트를 새롭게 생성을 하시고 그 프로젝트로 셀렉을 하셨으면 여기에 있는 클라우드 쉘을 닫으세요. 닫고 새로 여시면 이제 지금 바뀐 프로젝트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 하신다고 KDD 현욱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다른 아이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라 하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기만이 유니크한 프로젝트 이름과 아이디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화면이 나오면 저는 요거를 좀 더 이제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뉴 윈도우로 이게 띄워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로 그냥 떠버리네요. 조금 더 크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실행을 할 텐데요. 맨 먼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왼쪽에 붙여 넣으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따라 하시면서 그냥 제 설명을 이게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먼저 이제 여기서 받아오는 거는 이제 저장소 GitHub에 있는 이 준비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을 다운받는 거예요. 그 받고 나면 이제 여기 폴더가 PRAI 이런 로드쇼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또 받아서 복사를 하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API들이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는 그 안에 속해 있는 프로덕트만 150개가 120개인가 150개인가 넘을 거예요. 아무튼 프로덕트가 너무 많아서 저도 정확히 몇 개인지 잘 모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뭔가 꼬였네요. 이거 아마 제가 프로젝트 만든 단계에서 뭐가 꼬인 것 같은데 저는 요거를 그 전에 한번 돌려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출력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똑같이 떠요? 오, 이거는 진짜 처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되려면 이 메시지를 입력하고 아무런 그 값도 리턴 안 되는 상태로 다시 또 이제 커서로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혹시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좀 에러 메시지 디테일이 좀 보이는데 네. 빌링 어카운트가 이네이블이 안 돼서 안 된다고 나왔어요. 아까 그 단계를 하셔서 빌링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야. 그 빌링 어카운트 저는 일단 크레딧을 못 받았고. 아, 그래요? 크레딧을 받으려고 했을 때 20불을 페이먼트를 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냥 딱 눌렀을 때 그냥 클릭 했을 때. 저는 일단 오케이 하고 넘어가긴 했어요. 20불을 페이해야 된다고요? 네. 미니멈. 혹시 이런 케이스가 더 계신가요? 20불 페이해야 된다고 나온 분들이? 저는 40불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환불 가능으로 돼 환불은 있어서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환불 신청도 했습니다. 그냥 어슴하기로는 예전에 GCP를 그 카드로 쓴 내역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떠세요? 그 GCP를 예전에 쓰셨나요? 아 계정을 새로 만드는 거여서 새로 만들었는데 카드를 넣어야 된다. 카드 등록은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GCP는 쓸 네? 줄 알았는데 두 개 다른 카드 썼을 때 하나는 그렇게 20불 해야 된다고 하나는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와. 저는 에러 나다가 이제 석세스풀리 피니시 됐다고 나오네요. 에러가 나오다가 에러 나다가 마지막에 피니시 석세풀리 나오기는 하는 또 되네요. 저도 됐네요. 저럼 된 건가요? 예, 저 finish successfully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다시 진짜 대체 뭘까요? 이거 제가 이거 리허설을 꽤 많이 하고 딴 데 가서도 이걸 했었거든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와 이거 진짜 라이브 데모는 쉽지 않네요 이거. 재미나에게 물어보니 무시해도 된다고. 아, 무시해도 된다고. 재미나이가 괜찮다고. 이 제미나이를 못 믿겠어요. 엔터프라이즈니까 보안 정책상으로 막혔다고 나오는데 실상은 무시해도 되는. 저희가 와이파이 같은 거 쓰잖아요. 근데 네, 이거 30대가 넘는데 그 리퀘스트를 동시에 바꾸거나 이제 하니까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 우리 데모할 때 똑같이 에러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단계가 계속 실패하시나요? 실패하시는 분들 있나요? 이 단계가 계속 실패하시는 분들. 메시지가 어떻게 출력되나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시도가 그건 아니고 끝나긴 했어요. 네. 이거를 눌러서 지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이게 나온 책 같아요. 너무 불안한데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자 저희는 여전히 이 폴더에 있어요. 아까 이제 다운받은 GitHub 그 리포지토리 안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 이제 UVsync라는 명령어로 실행을 해서 이 안에 있는 파이썬 디펜던시들을 이제 설치를 하는 작업을 거칠 거예요.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env 파일을 만들어서 이 env 파일의 프로젝트 이름과 현재 로케이션, 그 다음 벌텍스 AI라는 것을 사용하는 유무를 체크하는 단계를 거칠 거예요. 자, 요 env 파일을 만드는 이유가 지금 왼쪽에 저희가 지금 띄워놓은 이 클라우드 쉘은 20분마다 어텐티케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보안상 이유로 20분마다 이제 그 어스가 끊기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껐다 켜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 env 파일에 저장된 현재 이 프로젝트 아이디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다시 재접속을 할 때마다 이렇게 소스 .env를 실행을 함으로써 다시 로딩을 할 거예요. 만약에 뭐 지금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면 이 OS가 만료되기 전에 이걸 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잠깐 트러블이 있었고 앞으로도 트러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이제 하다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요걸 닫아버리시고 클라우드 쉘을 닫고 다시 액티베이트를 하신 뒤에 아까 저희가 다운 받아둔 이 폴더 있잖아요. PRAI 여기로 가셔서 source .env를 치시면 아까 지금 저희가 했던 부분과 여기로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맨 처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리서치 에이전트를 디파인을 하는 거예요. 리서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 툴을 사용해 가지고 툴 콜링을 해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와서 그 내용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쉘 워크스페이스 닷을 입력을 하면 저희가 친숙한 요 VS 코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쉘 에디터라고 부르지만 편의상 VS 코드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출력이 되는데 지금 여기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출력이 되어 있으니까 요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닫고 로딩을 좀 기다려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이 저희가 GitHub에서 클론한 이 폴더 구조가 왼쪽 저기 끝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은 아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슬라이드 쇼에서 다 설명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얘기하지 않고 어떤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이 작업을 왜 해야 되는지 위주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 폴더에서 에이전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리서치 폴더로 들어가시고 다시 agent.py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파일이 나오는데 지금 요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닫을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편의상 좀 필요 없는 것들은 닫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여기에 이제 임포트를 해왔고 그 다음에 모델을 뭐 제미나이 3 플래시 프리뷰를 사용한다고 하고 그 밑에 비어 있잖아요. 요 비어온 부분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리서처 에이전트를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이 리서처라는 에이전트의 에이전트 카드를 여기에 디파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A2A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토콜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짜여진 거죠. 여기를 보시면 리서처는 에이전트고 이름은 리서처, 모델은 모델 위에서 디파인한 제미나이 3 플래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인스트럭션이 이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제미나이 3 이전 단계에서는 명시적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지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3 이후부터는 요걸 이제 자기가 추론을 통해서 어떤 툴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그냥 알아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지 에이전트예요. 이 심판 에이전트가 아까 리서치 에이전트가 조사해온 데이터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일 왼쪽에 폴더에 다시 되돌아가셔서 젖지 폴더를 여시고 그 안에 있는 에이전트를 열어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임포트를 하고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그 다음에 투두가 적혀 있죠. 이 투두에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에이전트 카드 외에도 뭐가 또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클래스 저치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저치 피드백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이 젖지가 에이전트고 이름은 이렇고 인스트럭션은 이런데 아웃풋을 저희가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아웃풋이 예를 들어 true, false가 아니라 아웃풋이 어떨 때는 yes, 어떨 때는 no, 어떨 때는 뭐 true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이제 받아들이는 리서처 입장에서 이게 맞는지 틀린 건지 진행을 할지 말지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치 피드백이라는 클래스를 여기에 정의를 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리턴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시면 스테이터스를 패스페일로 이제 정해둔다. 뭐 굳이 뭐 리테럴로 패스페일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불리언으로 해서 트루 폴스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뭐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명시적으로 패스냐 페일이냐를 여기서 정의를 해두고 그 다음에 피드백은 이제 텍스트 형태로 뭐가 이제 부족한지 패스면은 브리프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페일이면은 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 여기에 지시를 해둔 거고요. 여기 에이전트가 저지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수행을 하고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 disallow transfer to parent랑 peers가 있는데 요거는 이 결과를 다른 에이전트들에게 얘기를 하지 말고 이제 이 젖지 피드백만 반환하도록 강제를 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리서치 에이전트를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젖지 에이전트를 정의를 했어요. 요 두 개만 가지고도 간단한 아이솔레이션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터미널 버튼을 눌러서 CLI 화면으로 되돌아가시고요. 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ADK는 여러 가지 이제 그 UI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저희가 심플하게 실행할 수 있는 UI가 ADK run이라는 건데 이 ADK run으로 agent slash researcher라는 것을 실행을 하시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유저의 프롬프트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find the population of Tokyo in 2020라고 했는데 그냥 2020년 도쿄의 인구를 찾아라고 한국어로 그냥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격리 테스트 혹은 아이솔레이션 테스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에이전트 하나를 만들고 그냥 간단한 유닛 테스트를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내가 구현한 얘가 제대로 됐나, 툴 콜링은 제대로 하나, 리서처로서 해야 될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나,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도쿄 인구를 찾아라고 하면 얘가 검색을 해서 2020년 일본 국세조사를 해서 1,404만 7,594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검색을 했죠.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았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라라는 얘기가 여기 인스트럭션이 여기에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한 리서처 에이전트가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똑같은 것을 젖지를 대상으로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리서치 에이전트는 조사를 해오는 역할, 젖지는 그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젖지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저라는 이제 커서가 출력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한글로 주제 도쿄
검색 결과 도쿄는 도시다. 이제 리서처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체가 좀 화가 나겠죠. 이제 결과는 당연히 페일러 출력이 될 거고요. 피드백은 제공된 정보가 지나치게 단순하며 뭐 핵심적인 세부 사항이 모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게 아까 제가 저지 에이전트를 정의하면서 저희가 뭘 했죠? 저지 에이전트는 이제 이런 리서처 에이전트가 보내오는 데이터를 검증하고 이제 결과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 결과 값을 정해진 그 저지 클래스로 반환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 클래스로 반환한 결과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터스는 fail, 그 다음 피드백은 이런 상세한 피드백이 제공이 됐죠. 그러면 요걸 다시 어볼트를 하고 다음으로 컨텐츠 빌더 에이전트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가셔서 왼쪽에 에이전트 폴더에서 컨텐츠 빌더 폴더를 열고 agent.py를 열어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주 심플한 빈 칸이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컨텐츠 빌더 에이전트를 정의한 내용을 갖다 붙여 넣을게요. 여기서는 되게 심플한 정의만 했어요. 그래서 보면 메인 타이틀을 뭐 H1 샵 하나를 써가지고 메인 타이틀을 정해라. 샵 두 개를 써서 메인 섹션 헤딩을 정하고 뷰렛 포인트와 뭐 클리어한 패러그래프를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저희가 실제 이제 멀티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어떠한 앱을 구축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가 돼야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데모니까 심플하게 이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는 컨텍스트 전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 빌더가 연구원이 찾은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서 이제 쓰여진 세션.state를 공유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오케스트레이터가 이 출력을 저장하도록 강제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넘어가고 다음이 이제 오케스트레이터인데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텐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중간중간 끊고 좀 더 이제 부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자 지금 저희는 세 개의 에이전트를 디파인을 했어요. 그 중에 두 개를 테스트를 해봤고요. 어떠세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오케스트레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관리자예요, 매니저고 항상 그렇지만 가장 복잡한 역할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게 A2A 프로토콜, 여기 agents.py, 여기 오케스트레이터 제일 왼쪽에 에이전트 폴더, 오케스트레이터 폴더, 거기에 agents.py를 열어보시면 아까랑 좀 달라요. 굉장히 뭔가 복잡한 코드들이 쓰여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좀 알 필요가 없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코드를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하나씩 저희가 구현해야 되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맨 먼저 해야 될 거는 여기 리모트 에이전트 to do define connections to remote agent 여기를 다음 코드를 추가해서 리모트 연결을 정의를 해야 돼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화면 전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디파인이 된 내용을 이제 찾아보면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갖고 있는 리서처는 누구냐, 저지는 누구냐, 혹은 컨텐츠 빌더는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지금 저희는 아직 오케스트레이터가 누구냐라는 정의는 하지 않았어요.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알아야 되는 이 자기들이 부하 에이전트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가져간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리서처 URL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클라우드 런이라는 서브리스 컨테이너에 담아서 배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걔는 각자의 독립적인 엔드포인트를 가지게 될 건데 그게 요 에이전트 카드 URL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 전에 저희는 로컬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URL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따가 제가 또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요 JSON 파일이 에이전트 카드라는 요 로컬호스트 8001에 담긴 이쪽 포트로 저희는 배포를 먼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리서처 URL을 기반으로 리서처는 이런 애다. 첫 번째로 리모트 A2A 에이전트. 저희가 아까 A2A를 뭐라고 설명했었죠? 프로토콜, 약속이라고 했었잖아요. 에이전트끼리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한 장치다라는 거. 그래서 이름은 무엇이고 에이전트 카드에 에이전트 URL을 담았고 요것도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간단한 이제 설명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콜백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세이브 아웃풋 콜백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요거는 여기 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리서처가 그 준비해 온 그것들을 이제 스테이트에 담아서 아웃풋에 전달을 하면 그게 콜백 형태로 이제 리서처에서 젖지로 넘어가고 젖지에서 다시 리서처로 되돌아오고 요것들을 수행하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젖지 URL과 이제 컨텐츠 빌더 URL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 섹션에서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터 맨 첫 번째 섹션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 자체가 아니라 오케스트레이터가 알아야 할 리모트 A2A가 어디에 있고 어떤 애들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정의를 했어요. 자, 두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에스컬레이션 체커라는 거예요. 이 에스컬레이션 체커는 어떤 상황에 쓰이냐? 루프 에이전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ADK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패턴들, LLM을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또 루프를 돌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디파인이 얘네들도 하나의 에이전트로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체커는 LLM이 아니에요. 에이전트예요. 근데 에이전트인데 이제 얘는 LLM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루프를 돌리고 이 루프 조건을 탈출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불안하고 속도도 느린 에이전트를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디터미니스틱한 파이썬 코드를 정의를 해서 여기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하셔서 요 에스컬레이션 체커 아래에다가 복사를 해 넣으시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코드 자체는 지금 뭐 이상한 에이싱크가 있고 이상한 것들이 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심플합니다. 그냥 에스컬레이트가 true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보내고 이제 루프가 몇 번 돌았는지 체크해서 루프 횟수를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루프 에이전트의 탈출 조건이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탈출이 완전히 fail로 탈출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보내냐, 그걸 이제 이벤트 제어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이 리서치 루프예요. 자, 저희는 여전히 이 오케스트레이터 agent.py 요 파일에 있는데 요 단계에서는 저희는 리서치 루프를 정의를 해야 돼요. 요걸 복사를 하셔가지고 세 번째 투두 밑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여기서는 루프 에이전트라는 게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디자인 패턴인 루프와 시퀀셜 역시도 이 흐름 안에서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에이전트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프 에이전트라는 애들이 미리 디파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설정을 해두시고 이 루프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로 어떤 애들을 갖고 있는지 이 밑에 보면 리서처랑 젖지랑 에스컬레이션 체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LLM일 수도 있고 LLM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루프일 수도 있어요. ADK가 정의하는 에이전트는 이런 식의 다양한 기능들이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루프 에이전트는 그냥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게 심플합니다. 얘는 이름이 뭐고 설명이 여기 나와 있고 서브 에이전트가 리서처, 젖지, 에스컬레이션 요 세 개를 계속 도는 거예요. 몇 번? 세 번. 세 번 돌다가 에스컬레이션 체커가 이제 됐어. 다음으로 넘어가 라고 하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최종 파이프라인을 저희는 구성을 할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도 역시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제일 핵심이 되는, 제일 뿌리가 되는 루트 에이전트예요. 얘는 시퀀셜 에이전트입니다.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전체 흐름에서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가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프론트엔드가 뭔가 데이터를 넣었어요. 아까 같이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넣으면 이 서브 에이전트는 두 가지만 갖고 있습니다. 리서치 루프, 그 다음에 컨텐트 빌더. 아까 저희는 리서치 루프를 방금 전에 정의를 했었죠. 이 안에 뭐가 있었죠? 이 안에는 리서처가 있었고 저지가 있었고 에스컬레이션 체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저가 입력한 쿼리가 맨 먼저 이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리서치 룹에 들어가서 리서처가 조사를 하고 저지가 그걸 평가를 하고 에스컬레이션 체커가 다음으로 보낼지 검증을 하고 그 단계를 몇 번 돌다가 튀어나오면 이 단계를 튀어나오면 그 다음에 컨텐츠 빌더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네, 여기 보면 뭐 계층적 컴포지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코드가 실행되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흐름이 되는지 여기서는 아주 심플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이거는 이제 되게 다양한 에이전트를 포괄하고 혹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걸 델리게이트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니까 그 부분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격리 테스트, 아이솔레이션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이걸 확장해서 저희는 모든 에이전트를 여기다가 다 정의를 끝마쳤고 모든 에이전트가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그 파이프라인을 다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죠. 로컬에서 실제로 배포를 하기 전에 얘가 제대로 돌아가냐 아니냐를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여기 이제 스크립트를 요걸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할 건데요. 다시 터미널로 들어가셔서 이 펄 코드를 실행을 하시면 이 안에 엄청 이제 뭐 복잡한 것들이 들어 있는데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 지금 뭐 이상한 패키지들을 열심히 받고 메시지들이 막 출력이 되고 그 결과로 여기 보면 이제 0000, 8004, 8000, 8002, 8003 이런 식으로 로컬에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배포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클라우드 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웹 프리뷰라는 버튼이 저 위에 있어요. 에디터 오른쪽 세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 버튼 요걸 누르면 이제 포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 디폴트 포트는 80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체인지 포트를 눌러가지고 8000으로 변경을 하시고 체인지 앤 프리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프롬프트를 커피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당연하지만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동안 이제 이 상태에서 격리 에이전트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탭을 하나 더 눌러가지고 저기 플러스를 누르면 탭이 하나 더 열립니다. 탭을 하나 더 눌러서 이제 조금 컬 커맨드를 입력해서 요 에이전트 카드를 띄워볼게요. 지금 보면 8001에서 에이전트 카드를 컬로 요 로컬호스트 요거를 이제 호출을 했어요. 얘가 지금 뭘 하냐면 이 에이전트 카드가 그 A2A에서 저희가 이제 리모트 A2A 에이전트에서 정의한 이 카드를 이 접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프리티파이가 안 돼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아이디가 리서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 커맨드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URL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보면 이 리서처가 이 오케스트레이터의 입장에서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아 얘가 나랑 얘기하는 리서처구나 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한테 마찬가지로 컬 커맨드로 메시지를 하나 던져 볼게요.
What is the capital of France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뭔가 되게 복잡한데 뭐 파리라고 있겠죠. 예, The capital of France is Paris라고 여기 출력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젖지를 컬 커맨드로 포트 8002를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출력이 되고 또 쿼리를 보내면 이제 또 대답이 그렇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되게 복잡하게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 필요는 없죠. 이거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통신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메시지를 받아왔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저희가 실제로 할 때는 이 단계를 추상화해서 저희는 내부에서 이 프론트엔드가 여기 지금 다 출력이 됐네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들었던 커피 역사에 대해 알려줘라고 하면 이제 뭐 에티오피아부터 해서 뭐 커피하우스가 어쩌고 유럽이 정복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했던 리서처, 젖지, 그 다음에 컨텐츠 빌더를 거쳐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이걸 다 한데 묶어서 만들어낸 앱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신 분 있나요? 너무 잘 따라오시는데요. 자, 뭐 여기서 일일이 하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눈 나빠질 것 같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컨텐츠 빌더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터 마찬가지로 컬 커맨드를 통해서 에이전트 카드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런에다가 배포를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폴더가 이제 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커맨드를 다시 실행을 해서 다시 되돌아올 텐데 지금 저희가 탭을 이렇게 두 개 띄워놨잖아요. 하나, 두 개. 지금 첫 번째 탭으로 가셔서 컨트롤 C를 여러 번 누르시면 지금 로컬에 배포가 되어 있었던 4개의 에이전트들을 다 어볼트를 했어요. 다 킬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탭을 몇 개 더 눌러둡니다. 총 한 3개, 4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개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하나 지우고 지금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지금 저는 편의상 각 탭마다 클리어를 눌러서 제일 첫 화면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3개의 탭을 다 열고 3개의 탭을 각각 연 것마다 이 폴더를 이동하고 소스 다덴브를 해가지고 최초 화면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탭 1번에는 이 리서처를 배포를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클라우드 런 디플로이라고 해서 G클라우드 런 디플로이 명령어를 해서 네, 잠시만요. 지금 뭐가 자꾸 에러가 뜨는데 네, 일단 무시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 이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돌아가는 명령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이제 그 디플로이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탭들을 띄워놓고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3개 다 띄웠고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배포가 다 완료되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오케스트레이터를 배포해라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되게 심플해요. 지금 저희는 탭 3개를 열어서 첫 번째 탭에서는 리서처, 두 번째 탭에서는 젖지, 세 번째 탭에서는 컨텐츠 빌더를 냈는데 오케스트레이터는 배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케스트레이터 디파인 할 때 저희가 맨 처음에 뭘 했죠? 리모트 A2A 에이전트를 디파인해서 얘네가 각각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잖아요. 그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 디플로이먼트가 완료되면 어디에 배포가 됐다라는 엔드포인트 주소가 출력이 됩니다. 그 출력되는 주소를 요 URL 캡처 요 단계에서 이제 복사를 해와서
저장을 해두는 거죠. 리서처 URL은 어디고 저지 URL은 어디다 라고 하면 오케스트레이터를 배포할 때 이 오케스트레이터의 환경 변수에다가 걔네들의 URL을 집어넣어야지만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나머지 애들이 클라우드 런 안에 있는 엔드포인트 위치를 알고 거기에 디파인을 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첫 번째 앱이 배포가 됐어요. 지금 보면 서비스 URL이 왼쪽 아래에 뭐 리서처 대시 뭐 숫자 US 웨스트 뭐 이런 식으로 됐고, 자, 두 번째는 뭐가 꼬였네요. 리퀘스트 하이어 코드 리밋. 네, 요거는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졌지. 요걸 다시 실행을 했고, 예, 세 번째도 배포가 됐어요. 컨텐츠 빌더랑 리서처는 정상적으로 배포가 됐는데 두 번째 저지는 정상 배포가 안 됐어요. 쿼타 에러도 저 지금 참 처음 보는데 참 당황스럽네요, 이게. 아무튼 만약에 이런 에러가 났다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완료가 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만약에 퍼미션이 없다고 하면 맨 처음에 그 코드랩이 맨 처음으로 가서 G 클라우드 서비스 그 이네이블 그걸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겠어요? 네. 자, 지금 이제 배포가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좀 너무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기다리기는 심심할 것 같으니까 퀴즈를 몇 개 내볼게요. 자,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의 언어, 뭐 파이썬이라든가 노드라든가 혹은 뭐 다른 프레임워크, ADK라든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이 AI 에이전트들이 표준 웹 프로토콜을 통해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통신할 수 있도록 돕는 규약은 무엇일까요? 저기 A2A요? A2A가 어떤 것이 약자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티셔츠 사이즈 어떻게 되시나요? 미디엄. 자, 그 다음은 패턴 이름이에요. LLM이 패턴 이름인데 오늘 실습에서 리서처가 에이전트가 수집한 결과물을 검증해서 이 저지 에이전트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이 정보가 충분한지 평가하고 필요시 재조사를 지시하는 이 퀄리티 게이트 역할을 하는 이 LLM의 패턴, 디자인 패턴은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이거는 제가 그 강의하면서 루프 에이전트. 아닙니다. 아, 제가 너무 어렵게 됐네요. 다른 질문으로 할게요. 이거는 네. 답은 LLM에서 저지였어요. 지금 몇 장 남았어? 몇 장 남았어? 자, 그러면 프론트엔드와 직접 통신하면서 전체 에이전트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하고 오케스트레이터. 네, 맞아요. 아, 질문. 라지. 네. 잠시만요. 미디어 바꿔. 자, 지금 3개가 배포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나머지 2개는 다 꺼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와서
리서처 젖지 컨텐츠 빌더의 URL을 검증을 할 거예요. 또 에러가 떴지만 뭔가 저장이 된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레이터를 배포를 할 겁니다. 아, 이 메시지 너무 불편하네. 네. 배포할 때 네. 클리너 파일 소스라고 뜨면 뭘 잘못한 걸까요? 이게 두 개는 배포가 지금 됐는데 보시면 지금 LS를 눌러보면 폴더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이제 요 화면에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요 명령어 있죠. cd랑 source env 요걸 입력하셔서 해당 폴더로 가서 그걸 실행해야 리소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전다 폴비드거든요. 모든 서비스 그 이네이블은 다 정상 작동됐나요? 네, 그거 하라 하셔서 네. 여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거 다시 하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요거 하고 finish successfully 뜨고 네. 죄송해요. 여기서 요거 deploy research 네. 다시 하면 결국 또 forbidden. 잠시 보세요. 형 이거 똑같은 거 없어? 네, 똑같은 거. 지금 이거는 G클라우드 컴퓨트를 원래 생성을 하면 이 컴퓨트 요 앞에 있는 6452에는 네. 이거의 이 아이디의 이 프로젝트 넘버예요. 네. 제가 아까 설명 안 했는데 프로젝트 네임이 있고 프로젝트 아이디가 있고 네. 프로젝트 넘버가 있는데 이제 넘버 대시 컴퓨트 얘에다가 이 스토리지 오브젝트 get이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좀 정석은 아니지만 얘도 그 IAM 가서 하라고. 예, 나오는- 제미나이가요? 아니요, 여기 이거 링크가 아 그래요?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 구글 프로바이디드 롤을 가보시면 여기에 이 컴퓨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몇 분 걸리거든요.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권한 수동으로 넣어주신 거죠 지금? 네.